카카오는 굉장히 공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네이버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약간 좀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보자. 그러니까 각각의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약간 다른 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신 분이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이버는 좀 안정지향적이신 분들은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좀 계속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한 이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가르칩니다. 만 13세가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통해 가족들에게 축하금을 받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금융투자를 시작합니다. 20대 초에 몇 배로 불어나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파인 스타트합니다. 슈퍼개미 배진한 사단이 한국 최초로 선진국형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자녀에게 부자 습관을 길러주세요. 스스로 투자로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월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7세에 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처음 돈 공부, 지금 파인 스타트 하세요. 바로 그러면 이제 시장의 주도주와 유망 섹터를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보시기에 1분기 실적 증가율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 업종인 어디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뭐 시가총액 순으로 한번 이렇게 배열해서 설명을 주신다면. 1분기에는 아마 뭐 그런 쪽 경기 민감주들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느 게 뭐 가장 우선순위다 좀 그렇지만 일단 철강 업종 되게 괜찮은 거예요. 요새 실적 추정치도 자꾸 상향 조정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우리 말하는 그 소재 산업재 있잖아요. 이쪽 섹터들이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뭐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또 중국에서 감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더 모멘텀을 받는 것 같고, 그거랑 맞물려서 이제 요새 좋아지고 있는 게 그 건설기계, 굴삭기 회사들이 인프라 투자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 굴삭기가 엄청나게 팔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더 많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굴삭기 쪽도 지금 최근에 분위기 좋고, 그다음에 화학업종은 사실은 이게 다 의견들은 다른데 공통적으로 1분기는 너무 좋대요. 석유화학은 1분기는 다 좋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파가 엇갈리는 게, 저렇게 좋으면 반드시 증설한다, 하반기 꺾인다고 보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어떤 애널리스트 분은 이건 빅사이클 왔다, 석유화학 몇 년 간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논쟁이 좀 치열해요. 그래서 누구 말이 맞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1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되게 지금 분위기는 좀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동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동차 업종도 실적 자체로는, 왜냐면 우리 한국 자동차는 제네시스가 워낙 지금 잘 팔리잖아요. 잘 팔리는 데다가 반도체 공급 이슈가 없어요. 미리 그 재고를 많이 쌓아놔가지고, 그래서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동차 생산이 정상으로 되는 그 회사가 현대 기아차밖에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폭스바겐 정도, 요 정도인 것 같아서 자동차 쪽도 지금 거의 뭐 나쁜 그림은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마트폰 섹터. 왜냐하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이번에 의외로 많이 팔렸나 봐요. 갤럭시 S21이. 제가 의외로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요새 안 팔렸어요. 진짜 지난 몇 년간 갤럭시가 진짜 그냥 존재감이 없었어요. 애플에도 밀리고 중국에도 막 밀려버리니까. 근데 갤럭시 S21이 제일 큰 시장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어쨌든 작년보다 많이 팔렸어요. 전 모델보다.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0% 정도. 그러니까 이건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추정치가요, 원래요, 그 오스틴 공장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최근에 올라갔어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스마트폰이 잘 팔려가지고, 그 IM 사업부라고 그러죠. 그게 추정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가전하고. 그래서 가전과 스마트폰 쪽도 일단은 좀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다만 이제 비메모리 쪽이라든가 뭐 이제 반도체 쪽은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조금 슬로우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좀 실적 그 업종을 보는 좀 현재 좀 컨센서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기계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서 좀 유망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데.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데. 근데 제가 건설기계 또 좋게 보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조조정 돼가지고 인수합병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번에 두산인프라가 또 현대 중공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플레이어 수가 더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한 것처럼. 근데 업황이 안 좋으면 안 되죠.
근데 업황마저 좋아지니까 이제 뒤에 3천조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건설기계 진짜 한번 차트 보신 분들 월봉 차트 보시면 정말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좀 다크호스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아까 언급하신 것 중에 철강주 같은 거는 밸류에이션 이거 안 높은 건가요? 네, 여전히 싼 거 같고요. 여전히 싼 그러니까 거죠. 어젠가 그젠가 한 애널리스트 분이요. 포스코 목표 주가를 47만 와. 원으로 깜짝 놀라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출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분 리포트 기준으로는 올해 추정치 대비해서 PER이 6.9배밖에 안 돼요. 싼 거죠, 사실은. 네. 엄청 싼 거고, 그리고 물론 내년에는 성장률은 떨어져요. 근데 올해만 놓고 봤을 때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프라 투자에다 그 철강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원재료인 철강석 가격이 떨어져요. 왜냐? 중국에서 지금 환경 규제로 갑자기 철강 생산 다 줄이라고 명령이 떨어져 버렸어요. 무조건 해야 된대요. 그러면 철강석이 당연히 수요가 줄잖아요. 그 원재료 비용 떨어지죠. 근데 그 철강 가격은 올라가요. 왜냐? 공급을 줄이니까. 철강 생산이 줄면 공급이 줄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요도 증가하고. 이건 진짜 무슨 뭐 완전 꽃놀이터가 돼버린 것 같긴 한데, 지금 그래서 포스코를 그런 식으로 이제 목표주가 좀 올리신 제가 보고서를 봤는데, 어쨌든 철강 기업들, 지난 몇 년간 한번, 그러니까 요새 좀 올라오긴 했는데, 몇 년간 그 부진했던 사이클을 생각하면, 올해 1년은 한번 가져야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내년에는 성장률이 둔화돼요. 그러면 딱 올해 3분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사이클상으로는, 주가상으로는. 그건 좀 염두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두 분한테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과거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엄청나게 역발상으로 왜 해운주 네. HMM 얘기해가지고 진짜 뭐 말도 못할 상승했는데 네. 지금도 아직도 지금도 상승세가 안 상승. 꺾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해운주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니까, 굳이 증가하고 하니까, 그래도 상하이 운임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저는 아직도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더 상승 여력은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수명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동량이라는 게 이제 증가는 하는데, 이제 거기에 뒤따라서 어차피 이제 공급도 늘어날 거거든요. 분명히 HMM이 수혜를 받은 게 공급이 안 됐는데, HMM 배를 그대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약간 운대도 맞아 떨어져서 엄청난 지금 랠리가 나왔는데, 결국에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한계는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는데 하반기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민감주 투자하시다가 항상 뒤통수 맞는 게 계속 좋다고만 보다가 사이클이 꺾이는 순간 엄청난 이 밸류에이션 하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 카카오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탈출 시점은 한번 올해 그렇죠. 2분기 중에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장된 그 로블록스란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자마자 60% 이상 급등하고 이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가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메타버스에 대해서 혹시 공부해 보셨는지,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혹시 뭐 국내 연관된 기업이 상장된 기업은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현실이잖아요. 사실 메타가 가상이고 버스가 유니버스의 약자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책도 읽어봤거든요. 워낙 요새 핫해가지고. 근데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커진 거죠. 우리가 밖에 못 나가니까 초등학생도 얼마나 밖에서 뛰어놀고 싶었겠어요. 그 게임 속에서 내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축구도 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영화도 보여주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리고 BTS가 실제로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곡을 뭐 어디죠? 포트나이트인가요? 그 게임에 실제로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그 블랙핑크도 팬사인회를 이 제페토인가요? 우리 네이버에 거기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포트나이트에서 어떤 또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공연을 했는데 오프라인 공연할 때보다 수익이 10배가 나왔대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기업체들도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동물의 숲인가요? 거기에 뭐 협찬을 해가지고 거기도 어떻게 가상 게임이에요.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입점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에 후보 시절에 동물의 숲이란 게임에서 대통령 후보 연설을 했어요. 그 게임 안에서. 일본의 닌텐도 게임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시장이 커졌으니까 우리가 안 보이는 세상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지구 안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좀 열광을 하는 거죠.
예. 이제 대리 만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래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돈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10대들이 좋아하는 건 돈이 돼요. 무조건. 그래서 아마 이쪽에 뛰어드는데 우리 한국 기업들로 보면은 여기서 잘할 수 있는 게 하드웨어 업체 중에서는 일단 이 VR 이 기기인가요? 예,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뭐 그 미국의 업체들이 유명하니까 근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들이 OLED 같은 거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OLED 좋아 보이고 그걸 하려면 5G 통신망이 필요하대요. 예, 그래서 당연히 그쪽과 하드웨어 쪽 연결을 해보시고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역시 게임사들이 그 이미 NC소프트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대요. 네이버하고 이거 관련된 가상세계 이런 어떤 앱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좋게 보는 거는 실제로 돈 버는 기업은 엔터사가 아닐까. 아니 옛날에는 그렇죠. 엔터사들이 그냥 그 오프라인 그 콘서트나 앨범 발매에서 다 돈 벌었잖아요. 네. 그래서 투어 뛰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정상화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 외에다 부가 수익이 창출이 될 수가 있어요. 요새 온라인 콘서트도 많이 하지만 가상 공간 안에서 아까 제가 블랙핑크 뭐 아니면 BTS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 가상 콘서트를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물론 이제 뭐 다양한 결제 수단이 있겠지만 그 부가 수입이 그대로 엔터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없던 수입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이 열리면서 엔터사들이 이제 자기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소속 연예인들을 이런 쪽에다가 계속해서 푸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케팅을. 그러면 돈도 벌고 인지도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엔터사한테는 되게 이게 좋은 그림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콘서트를 언제 할지 지금 모르잖아요. 솔직히 대규모로 모여서. 사실 백신 나온다고 해서 많이 모여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거든요. 이번에 도쿄올림픽도 사실 무관중으로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참, 일본도 참 골치 아플 것 같긴 한데, 콘서트도 당연히 지금 아무리 백신이 나와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엔터사한테는 정말 구세주 같은 그런 좀 플랫폼이 좀 등장한 것 같아서 한국의 엔터사들 한번 좀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접목해보면 또 스포츠 이런 쪽에도 접목이 가능할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그죠? 스포츠 쪽. 예. 저는 또 이쪽으로 한번 사업도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쪽에. 그 엔터사 얘기 주셔가지고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본 레포트가 중소형 엔터사들 뭐 키스트, 뭐 에이스토리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더라고요. 네. 흑자 전환 수준이 아니라 뭐 영업이익이 100% 넘게 증가하는 회사들이 나오던데 이 엔터사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제 그 어차피 영향인 콘텐츠 것 같아요.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콘텐츠, 뭐 게임이나 이런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사실 이제 우리나라 중소형 이런 제작사들이 돈도 못 벌었어요. 사실 계속 적자 보고 되게 열악했는데 이 회사들이 만드는 지금 작품들이 요새 되게 좀 잘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구매해 줄 수 있는 수요처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그 방송국에다가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잖아요. 방송국이 완전 갑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진도 별로 안 주고 그냥 휘둘렸던 거죠. 근데 이제는 방송국의 힘이 떨어지고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여기선 부르는 게 값이죠. 우리한테 달라. 그러니까 여기도 키워야 되니까 자기네들 판이. 그럼 중소제작사 입장에서도 판이 커지는데 영업하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마진도 올라가게 되고 비싸게 팔고 거기다가 중국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드니까 아이치라는 그 OTT 회사가 우리나라 그 드라마 이거 자꾸 판권 사가더라고요. 근데 넷플릭스보다 되게 비싸게 사가는 것 같아요. 마진을 높게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몇 년 만에 맞물렸기 때문에 중소형 제작사들의 지금 천운이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몇 년짜리 사이클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올해까지는 계속 좋은 사이클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쿠팡이 나스닥 상장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뒤따라서 뭐 마켓컬리도 상장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제 전통 유통주들이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받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유통주들. 근데 저는 이제 전통 유통주들은 그러니까 이게요. 여기서 살아남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살아남지 못하면 밸류에이션 의미가 없고 그냥 끝나는 건데 쿠팡이 나스닥 상장함으로 인해서 뭐 이마트가 너무 싸다. 롯데쇼핑 너무 싼 거 아니냐 막 이러잖아요. 네이버가 싼 건 전 인정합니다. 네이버는 솔직히 돈 잘 버니까 네이버 카카오 합쳐서 100조인데 쿠팡이 100조면 누가 봐도 싸 보이잖아요. 네.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 좋은데 이마트하고 그 다음에 롯데쇼핑 또 다른 업체들 또 오픈마켓 회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쿠팡이 거래 기준으로는 2위로 알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1등이고
근데 쿠팡의 가장 강점이 물류 창고가 있잖아요. 거대한 물류 창고 있고 그 다음에 로켓 배송이라는 이제 독특한 시스템인데 대신에 이걸 하려다 보니까 직매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적자가 누적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5조 원의 실탄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더 공격적으로 하겠죠.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10km 안에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 쿠팡이 배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 국민들한테 10km 안에서 배송이 가능할 수 있게 한 70% 정도까지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물류창 돈 5조 원 들여가지고 뭐 아예 뭐 상간 벽지까지 만약에 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웬만한 데는 다 로켓 배송이 가능해져 버려요. 전국에 다. 예, 진짜 외진데 빼고는. 그게 쿠팡의 제가 보니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배송해서 우리가 다 먹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거 써. 쿠팡만 해라. 약간 이런 식의 협박이거든요, 사실 이게. 그러면은 네이버는 경쟁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이마트의 손을 일단 잡았어요. 잡았고 CJ 대한통운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 이걸 했잖아요. 네. 그럼 그걸 이용해가지고 네이버가 좀 돈 투자해가지고 일단 쿠팡하고 맞짱을 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빅2가 저는 맞붙는 그림으로 앞으로 갈 것 같고 거기서 이마트는 전 잘했다는 게 일단 네이버의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인의 어깨에 일단 살짝 올라탔어요. 어쨌든 이거 안 잡아탔으면 사실 이마트도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게 이 플랫폼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1등이 다 먹거든요. 사실은. 더 쏠려요. 신성식품 잘하지만 이마트가 나머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네이버의 힘을 빌려서 일단 시간 벌기는 성공했는데 몇 년 후에는 판가름이 나겠죠. 진짜 이마트가 더 성장할지. 근데 일단은 시간은 벌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롯데그룹 같아요. 뭐 어제 보니까 중고나라 뭐 인수한다.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제가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뭐 인수를 왜 하냐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중고나라 이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얘기. 저는 제가 중고나라 잘 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뭐 당근마켓 같은 거랑 뭐 경쟁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성장성이 없어 보이는데 너무 좀 잘못 인수한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럼 경영진의 판단이니까 나중에 두고 보는 문제고 근데 쿠팡이나 네이버의 경쟁에서 나머지 이런 좀 존재감 없는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쿠팡이 이렇게 더 열심히 할 텐데 아마 쿠팡이 망하길 바랬겠죠. 이 기업들은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2년 전에 쿠팡 망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망할 뻔했죠. 네, 망할 뻔했어요. 진짜 돈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진짜 걱정했거든요. 쿠팡 망할까봐. 아, 왜요? 쿠팡 매니아예요. 그렇죠. 다른 데서 안 사요. 저는 사실 사실 이런 기업을 별로 사실 안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 혁신이 아니잖아요. 저는 왜냐면 나는 자기들 혁신이라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돈질이거든요. 돈질이고 근데 소비자는 엄청 해피해요. 왜냐면 그래서 나는 맨날 우리 집 사람하고 맨날 싸우는 게 야, 이 세상에, 저거 돈질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는 행복하지만 몰라도 사실 저런 기업이 피해보는 업체들이 엄청 많다. 근데 왜냐면은 돈으로 해가지고 못 죽일 게 어딨냐. 왜냐면 저기 적자 보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적자면서 남을 죽여서 자기가 그걸 뺏들어오는 거잖아요. 남 걸 죽여서 자기 걸 뺏들어오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 자기 이익이 점차 나면서 하는 게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옛날에 회사를 만들었는데 실컷 다 구축해가 만들어놨는데 옛날에 쌀팜이라고 쌀만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농협하고 다 계약해가지고 일단 1%만 먹자. 그래서 소비자한테 싸게 배송을 하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에 뭐 마켓이 이제 진입을 하면서 오픈 플랫폼이에요. 그 G마켓이라고 그 당시에 처음 진입하면서 마이너스로 파는 거예요. 5,000원씩 마이너스 주니까 쌀 다 어디서 사겠어요. 마이너스 5,000원씩 하는데 다 거기서 주문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은 공정위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어서 그게 투자하는 거는 맞지만은 돈을 투자를 받아서 남을 죽여서 자기가 성장하는 모델은 사실은 거기에 더 역으로 피해보는 업체도 많이 생긴다고. 그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또 대기업들하고 또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대기업들은 또 왜냐하면 계속 돈을 버는 데가 있으니까 걔들은 거기서 손실 처리해도 그 세금 낼 바에 손실 처리해서 그게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세금 내는 면에서. 그래서 대기업들하고 계속 저는 이제 또 이런 치킨 게임 계속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끝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춘추전국 시대 같고, 근데 거기서 네이버하고, 저는 그림은 네이버하고 쿠팡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큰 그림상으로는. 그럴 것 나머지는 좀 같아요. 도태되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면, 카카오까지도 어떻게 예. 보면 플랫폼을 하니까 카카오는 저는 좀 이번에 되게 잘했다고 보는 네. 게, 이번에 그 카카오가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참여 안 네.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할 카카오는 필요가- 카카오 선물하기라는 독특한 그렇죠. 할 거예요. 필요가 없죠. 그거는 아무도 못 하는 네, 거예요. 필요가 카카오만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마진도 엄청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오픈마켓 뛰어들면 일단 마진 다 깎아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안 한 건 잘한 것 같고, 음. 근데 어쨌든 카카오는 자기만의 영역이 있고, 네이버 쿠팡의 경쟁, 나머지 업체들은 진짜 피 터지게 경쟁하다가 결국엔 여기서 진짜 뭐 스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도로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팡 상장 때문에 전통 유통주들은 밸류에이션 확장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제 몇 년 후에는 생존의 문제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통적인, 그러니까 유통주들을 우리가 마냥 좋게 볼 수는 없는 지금 상황이 지금 현실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다. 너무 거대한 공룡이 그 뒤에 또 엄청난 지금 돈을 지금 들고 왔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통 유통주 관련해서 막 드는 질문인데요. 네. 여의도에서 근무하시니까 네. 그 여의도 더 현대 가보셨나요? 네, 가봤죠. 거기 가보면 지금 최근 2주 동안에 자기네들도 예측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80% 넘게 실적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대백화점 같은 거는 일시적인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물론 이제 그런 매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히 좋죠. 현대백화점이 진짜 20만 원 하던에서 엄청 빠졌잖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점점 떨어지고. 근데 어차피 백화점 이 점포가 하나 늘어나서 매출액이 증가해서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일단 올라왔어요. 밸류에이션이 좀 더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계속 확장성이 있냐 이거예요. 그 점포 하나로 끝나버리거든요, 사실은. 그럼 그거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 순간 이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현대 매출, 만약에 그 백화점 하나가 계속 매출 성장이 뭐 꾸준히 나온다면, 그럼 당연히 우리가 밸류를 올려줘야 되겠죠. 근데 백화점 매장이라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분명히. 오프라인 점포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다 또 정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갑자기 현대백화점 PER을 20배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진 데 따른 회복은 저도 인정은 하지만 그 회복 이상의 뭔가 성장이 나오려면 전방 산업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온라인 산업보다 오프라인 산업은 전방 산업이 크진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전체 우리나라 이 소매 유통 규모가 400조래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온라인 거래액이 절반까지 왔대요. 지금 엄청난 이게 쇼킹한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30%대밖에 안 됐어요. 일본이 8%밖에 안 돼요. 전자상 거래가 전체에서. 근데 한국은 이제 온라인화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전통주들이 지금 쉽게 밸류에이션 확장이 나오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랫폼에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네이버하고 카카오 각각의 성장 전략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카카오는 또 밑에 자회사들을 계속 네. 상장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것 같고, 네이버는 해외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고, 네이버, 카카오 각각 어떻게 보시고 둘 중에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기업은 어디신지? 저는 일단 둘 다 뭐 너무나 매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격은 좀 비싸졌죠. 가격 매력은 좀 없지만 뭐 어쨌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너무나 좋은 것 같고, 카카오는 뭐 일단은 뭐 이렇게 자회사들을 다 외부에 따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알아서 크게 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망하면 망하게 두고 거기서 잘하는 회사들을 이제 상장시키는 구조인 것 같고, 굉장히 공격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약간 그 공격적인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 카카오가. 근데 네이버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카카오뱅크 할 때 네이버가 참여할 줄 알았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약간 좀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보자. 그러니까 저 카카오뱅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 은행 한다고 우리가 성공할까. 그래서 지금 좀 천천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안에서 키운 다음에 그 중에 뭔가 이제 그 달성 싶은 나무를 분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네이버페이 분사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거 외에는 딱히 뭐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다 그냥 안에 품고 있는 건데,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성장 전략은 좀 다르다. 그리고 카카오는 주로 국내의 방점이 많이 찍혀 있고, 네이버는 어쨌든 해외 확장을 하니까 당연히 이익 면에선 카카오가 더 유리하죠.
왜냐면은 네이버는 투자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쇼핑도 해야 되고, 일본에도 지금 아까 제가 전자상거래 침투율이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벽을 뚫고 계속 늘리려면 일본에도 투자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부담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률 면에서는 카카오가 더 유리할 수는 있다. 나중에 근데 이 전략이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매출 성장이 네이버가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는데 지금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익률 면에서는 좀 카카오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는 좀 약간 그 경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 업체들끼리 보면 뭐 쿠팡하고도 경쟁하는 좀 네.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지금 뭐 라인 이제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뭐 야후랑 했죠. 야후랑 해가지고 이제 일본 시장에 진출했는데 역시 거기도 뭐 경쟁이 좀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결국 성공하면야 좋은데 만약에 또 실패했을 땐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카카오는 어쨌든 국내에선 경쟁 회사가 없어요. 그냥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으로 그냥 잘하는데 단점은 해외 확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웹툰 서비스를 일본의 피코마라는 걸 런칭을 해가지고 성공은 했는데 사실 그거 말고 더 여기서 해외 쪽으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사실 그거 말고는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확장 면에서는 조금 단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비슷하면서도 뭔가 좀 약간 다른 점은 있거든요. 그래서 성향으로 뭐 그러니까 투자하신 분이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이버는 좀 안정지향적이신 분들은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좀 계속 카카오를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익률도 안정적이고, 일단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산업은 아니에요. 이 카카오가 하는 사업들이. 그래서 그 점도 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시총도 일단 어쨌든 더 매력 있잖아요. 네이버에 비해서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카카오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좀 저는 주고 싶습니다. 예.